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항상 이제 매주 제가 트럼프 얘기만 했는데 트럼프가 좀 조용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되게 좀 조용했는데 근데 이제 개별 좀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되게 분위기는 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를 회복을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좋아서 다른 기업들도 좋으면 다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던 게 그 바이오주들이 좀 급락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HLB라는 이제 간암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FDA 승인 또 심사 결과 나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이번에도 승인이 불발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좀 급락세로 좀 전환됐던 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고 또 조선방산도 주도주였는데 뭐 이번 주엔 안 좋았고 공매도 영향도 이제 있겠죠. 좀 아무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결정이 유증을 결정하다 보니까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좀 커지면서 이제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에어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산주 전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암 치료제 때문에 바이오 전반, 맞아요. 한화로 때문에 방산 전반 이렇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시총이 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리 힘을 내도 이들이 또 빠지니까 주식시장 자체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그래도 반도체가 좀 선전을 해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안 좋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좀 뭐라 그럴까 급락은 좀 멈춘 거는 같은데 방향은 없습니다. 흔히 이제 그냥 이게 퐁당퐁당 하는 것 같아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제 이런 좀 느낌으로 그냥 옆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인 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언이 없는 가운데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하루 막 급등 급락을 좀 반복했거든요.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방향성을 좀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MC도 있었지만 시장은 그냥 어떤 방향 없이 그냥 기업별로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FOMC는 결국 동결을 했는데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낮추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본 것 같아요. 네. 동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죠. 이제 그 어느 정도 성장률은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전망을 올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대로 좀 예상대로 좀 이게 수정 경제 전망이 좀 나왔고 다만 이제 동결한 배경에는 역시 좀 지켜보자. 이게 왜냐하면 관세가 이제 앞으로 발효가 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그거는 뭐 몇 달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 우려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좀 한 번 더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이 좀 무난했어요. 시장이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반데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춘 건 맞는데 요새 막 역성장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안도했지만 어쨌든 모든 게 관세에 좀 달려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6월경에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그날 증시가 좀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발언을 보면 2021년에 한번 흑역사가 있잖아요.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일시적이다 이랬다가 막 빅점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긴 했는데 발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일시적인 발언에 시장이 또 환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관세 불확실성이 있다고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 같다. 그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주식시장 조금 올리고 싶어 하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 부의 효과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제일 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고소득자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금융주식.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주가가 빠져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건 실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어 입장에서는 지금 전고점에서 10% 빠졌는데 이게 그 트럼프나 이런 정책이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미국의 정부 관료자들은 주식시장 보고 계속 참으라는 얘기만 하니까 이대로 이거 방치했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20%까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20% 이상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하는 얘기는 올해 경기가 안 좋고 뭐고 간에 그건 내 잘못 아니라고 자꾸 나가요. 그러면 바이든을 지금 욕하지만
사실은 지금 파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막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파열 의장한테 그러겠죠. 뭐 했냐. 경기 침체 안 맞고. 그렇게 또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파열 입장에서 여기서 좀 더 망가지는 것보다는 사실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립 서비스를 좀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생각보다 괜찮고 관세 영향 뭐 있겠지만 일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멘트라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그런 발언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좋은 발언을 해주니까 시장이 일단 또 많이 빠졌잖아요. 한번 저가매수 해보자. 파웰이 뭔가 앞으로 시장 안 좋을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 이 기대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 실망했던 투자들이 파웰한테 이제 좀 환호를 하면서 트럼프 풋이 아니라 파웰 풋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그날 좀 환호를 했다. 근데 이거는 이 파웰 풋은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좀 시장이 환호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증시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은 좀 없겠지만 어쨌든 파웰 의장이 좀 약간은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는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 미란이라는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관세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상쇄될 거다. 그 달러가 강해져서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 과연 한 1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 돌파했고 오늘도 조금 상승세더라고요. 이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9월에는 반도체 산업에 곧 겨울이 닥친다 이런 보고서였는데 지난 18일에 D램 침체를 넘어서 미래를 보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맞습니다.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봄이 오는 건가요? 주가 보면 이미 온 것 같아요. 주가만 보면. 그리고 사실 뭐 싼 거는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텐데 이게 지속성이 있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내내 나왔던 얘기가 반도체 가격 오릅니다. 근데 실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거기다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급은 늘지 않는다. 이번에 그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온 건 공급을 크게 늘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공급은 제한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HBM 수요 좋다. 거기다 PC도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종료되잖아요. 10이. 그래서 그 교체 수요가 벌써 시작됐다라고 그 델 컴퓨터 CEO가 또 벌써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반기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 중국 빅테크가 지금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리바바부터. 근데 이게 연결이 되죠. 그 시진핑 주석이 한 달 전에 마인 만나가지고 공동 보유보다 먼저 선불원을 얘기했어요. 먼저 부자부터 되라. 그 얘기를 하자마자 빅테크가 중국 회사들이 갑자기 투자 발표를 합니다. 얼마 전에 텐센트도 투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이 다 AI 쪽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AI 반도체는 미국이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제공을 못하니까 예전 칩 있어요. H20이라고. 근데 거기는 삼성께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쨌든 수요에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DDR5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결국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삼성한테도 좋은 뉴스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수요거든요. 이게 이제 붙어버리니까 6만 원을 가볍게 넘어서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반도체 일단 봄이 오는 거는 같고 다만 이게 이 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나 반도체 어떤 재고나 이런 걸 매달 좀 체크하면서 확인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량을 따지면 중국에도 또 반도체 기업들이 막 살아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인 뭐 CXMT 그런 쪽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영향을 주진 않나요? 그게 작년에 영향을 줬거든요. 진짜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DDR4인데 삼성도 DDR4가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DDR5로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CXMT가 이제 앞으로 장악을 하겠지만 저가 시장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삼성한테 좋아졌냐면 DDR4나 이런 저가 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중에 절반은 저사양이에요. 이 시장은 사실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삼성 입장에서 CXMT가 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좋아진 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했던 중국 AI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근데 여기는 CXMT 반도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DDR5를 이제 요즘에 쓰는데 그 CXMT도 이걸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이제 빅테크들한테 준대요.
주는데 사양이 안 맞아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CSMT도 지금 아직은 위협이 되기는 고사양 제품까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5 진행됐는데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좀 봤거든요. 네. 뭐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하고 그 옷 똑같이 입고 나와서 했는데 모습은 똑같은데 마법은 예전 같지가 않은 주가 반응이었어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진 건가요? 기대가 확실히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눈높이가 이제 저기 우주까지 날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 뭘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젠슨왕 CEO가 아무리 마법을 부려도 그 이상을 당장 보여주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그리는 미래 그림이 지금 당장 시연되는 게 또 1, 2년 지나야 시연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시연을 하겠어요. 청사진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았고 주가가 오른 게 좀 문제였지 그것 빼고 회사의 펀더멘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젠슨왕도 여전히 자신감 있게 AI 확장 법칙은 더욱 탄력적이고 더 빨라지고 있다. 출원 수요는 100배가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 중심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루빈이라는 이제 신제품을 또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한 지위는 굉장히 좀 뭐 확고할 것 같고 거기다가 원래 단순한 그래픽 카드 회사였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이제 AI 시대의 핵심이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걸 이미 보여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이번에 GM하고도 자율주행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엔비디아 칩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이제 플랫폼 같은 걸 이제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GM 같은 경우 테슬라보다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율주행 할 때. 근데 가상 공간에서 GM이 만약에 실주행을 안 해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죠. 그 이름 코스모스였나 뭐 그런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런 거죠. 현대차도 그런 걸 도입하겠다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는 안 하겠지만 수많은 이런 이제 로봇 자율주행 기업들이 엔비디아랑 다 손을 잡을 거고 이번에 중국의 지커라는 전기차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도 얼마 전에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다 저가 전기차에도 자율주행을 넣겠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칩을 엔비디아 걸 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이 AI랑 관련된 모든 그 물리 AI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이 대부분의 플랫폼을 지금 많이 장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손을 잡아야 돼요. 약간 그 황금알 거위의 배를 너무 먼저 갈라 놓은 게 아닌가 이 주가라는 게. 맞아요.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게 너무 기대치를 많이, 다 반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맞아요. 2022년에 이후에 지금 첫 데스크로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주가가 이런 거는 사실 실적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 빠지니까 싸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PER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장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대표 회사인데 미국 주시장이 안 좋은데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회사의 그 근본이 망가지는 거. 그러면서 주가 빠진 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무리 봐도 그건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졌지. 그래서 미국 빅테크 내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메타나 이 엔비디아는 너무나 지금 AI 쪽에서 확고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는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기업 자체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 저는 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통은 이렇게 다리를 계속 주물러줘야지 덜 아픈데. 알겠습니다. 중국 BYD가 5분 충전해서 400km 갈 수 있는 충전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게 테슬라랑 예전에 어디요? 벤츠에서 만든 것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충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데들이 잘 나가면 우리 테슬라는 계속 어려워지나요? 이게 또 상대평가니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미국에서야 중국하고 경쟁할 일은 없는데 중국 시장 크잖아요. 여기서도 잘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BYD가 이게 테슬라를 이제 뭐 이미 판매에선 이겼지만 이제 이거 기술력도 이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에서는 사실은 테슬라가 앞선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5분에 400km 가는 게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5분 충전 그럼 거의 그냥 내연기관 차인데 그러면 전기차가 이 정도면요
그냥 바로 확산이 됩니다. 대중화되기 너무 쉬워지죠. 근데 이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산까지 가서 정말 대중화 갈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고, 또 BYD 전기차는 또 싸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다 또 자율주행 기능까지 넣다고 하니까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 안 사고 당연히 BYD 사버리죠. 한번 타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믿기진 않는데, 근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분 충전에 27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그런 기술을 좀 공개했고, 가뜩이나 지금 테슬라가 위기론이 나오는데 이런 BYD의 공격적인 행보, 또 아까 말씀드린 지커라는 중국 전기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그 기능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안에. 물론 이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쵸. 출발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이 한시적인 기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값싼 전기차에도 이런 기능을 넣어버린다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테슬라를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이 자기네들 그 전기차 사면 되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의 좀 약간의 경쟁력이 좀 격화되는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가 미국에서도 자꾸 얘기하는 게 댄 아이브스라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지금 테슬라를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는 애널리스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도 이제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가 이제 많이 빠지니까 두 가지를 딱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빨리 테슬라 경영에 복귀해라.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그냥 동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110%를 도지에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위원회 가서 그 일만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죠 지금. 네, 거의. 지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저가 전기차 언제 내놓을 거냐. 올해 상반기에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없어요. 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상반기에 그 25,000달러대 아마 될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올해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약속을 했으면 지금 벌써 3월, 이제 좀 지나면 4월이거든요. 그럼 뭔가 로드맵을 내놔야죠. 그렇죠. 언제쯤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왜 없냐면 지금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경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도지에서 손을 빼라는 게 아니라 도지도 하면서 약간 균형을 좀 맞춰달라. 근데 안 맞는 게 공무원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해서 박수를 받으면 괜찮은데 네. 사람을 자르고 누군가를 맞아요, 어렵게 맞아요. 하는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차에 대한 이미지가 네.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이쪽이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결국 어느 시점에선 복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주가는 좋아지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주분들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믿으니까 또 장기 투자하시겠지만 주가 회복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국 좀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저는 일론 머스크도 복귀하고 자기가 한 약속은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다가오면 또 주가는 본격적으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중국은 기술도 뭐 많이 상승했고 기술력도 중국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특별 행동 프로그램도 발표가 됐어요. 네. 어떤 내용이고 이게 중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최근에 좋았는데 일단 목적은 내수입니다. 내수 살리겠다. 근데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몇 년간은 수출이었어요. 저가 수출로 어쨌든 내수 부진을 좀 만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피해받은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한국과 경쟁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바꿨어요. 내수가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수출 경쟁이 조금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으로 부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중국 부동산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주식으로 부양하자. 주가,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하죠. 미국은 주가 오르면 자동 부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도 딱 이걸 언급을 한 거죠. 주식으로 좀 이거 늘려야 되겠다. 그 주가가 오르면 중국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했고, 그래서 주식시장 안정화, 연기금 같은 데서 중장기로 주식 투자해라. 네, 또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관리 방안 내놔라.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 부양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우리도 지금 비자 면제잖아요. 그거 국가 범위를 좀 확대한다고 했고, 이구환신이죠. 소비재를 오래된 걸 이제 새 걸로 바꿔주는 것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키워드를 딱 던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밀어붙이는데 일단 올해는 무조건 내수입니다. 내수를 살리겠다. 그래서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 우리나라도 좋고 또 중국에 뭐 물건 판매하거나 그런 또 수출 기업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좀 숨통이 트이고 이건 역시 삼성한테도 좋아요. 삼성은 어쨌든 중국의 D램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죠? PC나 뭐 서버에도 들어가고 모바일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 기조가 계속해서 몇 년 이어질지 아니면 또 뭐 일회성으로 하고 말지는 올해까지는 할 텐데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는 계속 좀 우리가 하반기까지 그 기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최근 고점에서 한 10% 빠졌는데 본격적인 약세장이다. 또는 이제 더 내려가면 침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마음이 좀 곤란한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물어봐요. 한국 가세요, 미국 가세요? 거의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희 세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본이에요. 미국 하다가 한국 해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우울하시더라고요. 다 이게 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미국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당장 좋아지기는 좀 사실 환경상 어렵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버티면 올라갈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일단 지난 2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반기까지는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또 너무 높이면 실망하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저는 괜찮으실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데이터도 미국이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6개월 후에는 4.9% 올랐어요. 평균. 이게 1900아마 50년 이후로 이거 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여러 번 10%씩 빠졌잖아요. 고점에서. 그리고 1년 후에는 15.3%나 올랐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빠졌던 해가 있는 게 그때가 어떤 해냐면 주로 위기가 터졌을 때. 아시겠죠? 금융위기 같은 거.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이런다고 위기가 올까요? 과연? 올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뭐. 그리고 트럼프는 주가를 본인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로 본인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밀어놓은 거지 이게 관세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는 본격적으로 또 나중에 주식 부양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 시발점은 이제 아무래도 감세가 되겠죠. 감세를 언제 할 거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세 얘기 언젠가 꺼낼 거거든요. 결국은 공약대로 하고 있긴 네, 해요. 그런 맞아요. 감세도 공약에 있었으니까. 그죠.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상반기는 아니고 약간 하반기로 미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반기는 국내가 더 낫지만 하반기를 보면 오히려 미국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난 미국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급락장을 오히려 이용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망갈 게 아니라 오르면 좀 지켜보시되 제가 아까도 말씀해 퐁당퐁당 하잖아요. 퐁할 때 비중을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제 어떤 기업을 살지는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걸 잘 또 모아 가시면 하반기나 뭐 3분기가 될지 4분기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또 미국이 회복되면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 조정이라고 해서 미국을 아예 버리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올해 투자 아이디어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은 미국만 투자하셨잖아요. 되게 많으시잖아요. 한국 뭐하러 해. 중국 외에 이런데 다만 올해만큼은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투자하고 좀 한국도 투자하고 약간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저는 있다. 비중을 한국, 중국 쪽에 좀 더 넣어야 된다 이런 뭐 의견들이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괜찮아요. 좀 아직도 뭐 밸류가 워낙 낮아요. 근데 중국이나 홍콩은 지금 최근에 단계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국 비중을 당장 또 늘리는 건 좀 너무 늦어버렸어요. 근데 중국이 적절히 빠지면 모르지만 그래서 차라리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해야 된다면 미국도 일정 부분 하시되 한국을 늘리는 게 저는 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상승한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기업들 주목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역시 그 상위권에 다 반도체가 속해 있는데, 근데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거기다가 지금 요새 방산조선이 힘들면 수급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대표주나 이런 IT 대표주 조금은 더 그 상승 쪽으로 좀 보시고 그 대응을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오랜만에 좀 올랐던 섹터가 은행과 손해보험 섹터거든요. 이쪽도 이제 어쨌든 그 최근에 좀 워낙 낙폭도 좀 큰 상황에서 그래도 고배당주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은행 손해보험도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당 메리트가 좀 올라가면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 쪽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좀 그 반도체라든가 IT, 금융업종에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질문들 가끔씩 드리는데 이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수 비율, 매도 비율을 보면 되게 달라요. 개인이 많이 사는데 외국인은 많이 팔고 또 기관, 이 차이가 벌어질 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저희처럼 개인 투자자들 비율이에요?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가 그분들의 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예. 사실 국적도 너무 다양한데 사실 대부분은 그 외국계 펀드입니다. 그렇죠. 저는 기관 그래서 투자자예요. 우리 개인이라는 그 분량과 외국인의 분량을 봤을 때 신뢰도를 약간 외국인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제 드는데. 외국인들도 근데 이게 펀드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 펀드들 중에도요, 이런 펀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기금처럼 이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국이 괜찮아서 한국을 콕 집어서 그냥 사는 데도 있어요. 되게 스타일이 좀 다양해요. 또 영국계냐 미국계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특히 유럽 쪽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는 좀 짧아요. 거기는 조세 회피 지역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헤지펀드라고 그러는데 좀 짧고, 이렇게 노르웨이 같은 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노르웨이가 전 세계 국부펀드 거의 1등으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거기가 들어오면 또 장기펀드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다양한데, 근데 그게 다 통합돼서 이제 하나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니까 외국인이 이거 외국인은 그냥 하나로 보긴 좀 어렵고 되게 좀 다양하다. 근데 결국에 외국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간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 달러가 좀 약해져야 돼요. 달러가 약할 때, 달러가 강하면 미국으로 갑니다. 달러가 흐름이. 지금 좀 최근에 달러 약하고 유럽하고 홍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숨통이 좀 튀어요. 이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미국이 아니라.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항상 외국인이 살 때 1순위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봤을 때는. 시총이 크니까. 예. 근데 요즘에 그래서 외국인이요, 그렇게 팔다가 요 5일 연속 그냥 대량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다 봤더니 거의 반도체만 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도체가 좋고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거기다 유가 떨어지죠. 그러면 외국인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증시는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기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염이사님이 선정하신 금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메리츠증권의 그 화장품 담당하시는 박종대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드디어 업종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인 좀 보고서고, 주요 브랜드, 그다음 화장품 ODM, 그다음에 용기를 만드는 부자재 업체들의 1분기 실적 분위기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전 세계 1등 그 화장품 ODM 제조사죠. 코스맥스가 3월 월간 실적으로는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선전하고 있는 메디큐브와 클리오, 이런 데가 모두 다 코스맥스의 제조를 좀 맡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상당히 좀 매력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건 펌텍코리아인데, 펌텍코리아는 제가 이제 말미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좀 안 좋았던 기업 4개가 있어요. 거기가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인데 일단 여기는 각각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클리오는 1분기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4분기 좀 안 좋았지만 해리포터 이거 가지고 콜라보했던 이제 그 화장품이 좀 잘 팔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괜찮고 CNC 인터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회사가 좀 자신감 있는 표명을 좀 하고 있다. 유럽 매출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 중에 좀 아이패밀리 SC는 아직 회복 여부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좀 꼽아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펌텍코리아는 여러분들 쓰시는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용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도 당연히 좀 쉽지가 않고 특히 튜브 같은 거 있죠. 요게 그 해외에 운송할 때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죠. 거기가 이 열이 차면요 막 2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거기서 이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이게 개당 단가가 근데요 튜브 같은 게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또 이 개당 단가 몇백 원 안 하는데 이걸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서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이제 펌텍코리아 자회사 부국 TNC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입 장벽도 높고 또 펌텍코리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화장품 이제 만드는 업체들이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있고 펌텍코리아가 미리 다 찍어놔요. 용기를 다 먼저 만들어 놔요. 이걸 프리몰드 방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인디 브랜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프리몰드 이미 만들어 놓는다가 거기다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디 브랜드는 신상품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놨어요. 테스트로 몇 개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맞춤형으로 그거 돈 주고 비싸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 완전 엄청난 타격인데 프리몰드는 거기다가 디자인만 좀 바꾸면 돼요. 이 상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이거 실패하면 다른 그 또 브랜드 만들어서 또 여기다가 주문해가지고 이거 받아오면 되고 그래서 프리몰드 방식은 인디 브랜드가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지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대형 회사들도 그렇고 여기에 전통 제약사도 화장품에 뛰어들고 있대요. 뭐 종군당 같은 기업들도 이미 그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는 또 유명합니다. 센텔리안이라는 그 마데카 크림이 있거든요. 이제 피부 여기 좀 개선해주는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되는데 자기 전에 쓰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래 제약사용이죠. 제약사가 화장품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사까지도 이런데 요청을 하니까 펌텍코리아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입장벽도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특히 펌텍코리아에 대해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멘트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 좀 보실 때도 모두가 좋다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한번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내분들의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제품들도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일요일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었지만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아직 많이 낮은 수치잖아요. 이제 이 주가 상승이 쭉 더 올라가서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 오르는 건 삼성이 잘해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HIBM은 워낙 잘해서 올라갔던 거고. 하긴 주총 때 다 사과하고 고개 숙였으니까. 결국 엔비디아 통과해야 돼요. 몇 달 안에 이제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면 당연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고 못하면 결국에 뭐 다시 5만 전자로 가는 건 아닌데 이 7만 원을 넘기는 좀 쉽진 않은 거죠.